친구들 안녕. 오늘 어떤 하루 보냈어요? 오늘 밖에 나가보니까 가을 볕이 따갑더라고요. 완연한 가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뭇잎들을 보니까 이제 단풍이 들기도 하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구나 그런 느낌들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법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아까 나가본 경우에는 더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산책하고 뭐 등산 갔다 오시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그렇게 스치고 지나갔던 인연들도 늘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강아지가 오려고 해가지고 일로와 일로와. 또 어떤 상황,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도 친구들이 항상 많이 웃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쁘게 태어나고 그런 건 죄가 아니잖아요. 예쁘게 태어났다고 해서 어떤 다른 구속받거나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예쁜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로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어떤 현실들을 봤을 때 너무 서글프고 서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을 함부로 저당 잡고 또 함부로 어떻게 살아라고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인가? 급여를 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보호하고 지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 누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권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자녀, 당신의 부모님, 형제들이 그런 상황에 놓인다. 그러면 단두대에 서라.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나서라. 그렇게 말하고 싶으세요? 왜 자기의 가족처럼 자기의 정말 소중한 측근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내가 낳은 자녀들, 나랑 피를 나눈 형제들, 부모님이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나의 가족처럼,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따뜻한 심장을 가졌으니까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는 게 중요하지. 누군가를 속이고 요즘 거의 대부분이 하고 있는 돌려가기 스킬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면교류 하고 그런 거는 너무 비겁한 것 같아요. 왜 떳떳하게 정면 승부 못해요? 진짜 궁금하면 당사자한테 직접 말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직접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꼭 다른 사람 예시를 들어서 그 상대랑 얘기하면서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건 너무 무례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그런 마음들이 꼬여있고 그런 옹졸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밖에 아닌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옹졸해요. 나는 이렇게 행복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이고 인격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그거를 보면 나의 심리가 보이는데 그런 자기 자아 성찰은 안 하면서 왜 다른 사람한테서 꼭 그렇게 단점을 발견하려고 하는가 그런 게 항상 의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왜 그렇게 자신들의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 못하고 그래야 되는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답답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게 진짜 개개인의 업력이나 여러 가지 카르마 그런 부분들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우리는 가장 순수하고 가장 솔직하게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어떤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냥 그 사람이 어떤 거짓된 모습을 보이거나 그래도 좀 품어주고
그냥 눈 감아주고 그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이런 관계가 나아가면 그 사람한테도 득이 하나도 될 게 없겠다. 왜냐하면 저는 논리적 분석적인 사람이라서 계속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분석할 텐데, 그러면 그 사람의 단점이나 어떤 부분이 다 파헤쳐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적인 부분을 적당히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기도 했어요. 결국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가족이고,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한테 함부로 할 권리가 과연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런 모습들을 다 이해하고 포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계속 어떤 성향이나 말하는 스타일, 성격들을 보면 앞으로 방향들도 유추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은 거리를 두고 오랜 시간을 두고 만나든지, 아니면 인연의 흐름에 맡기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연들은 억지로 만들어 가는 게 아니구나, 그냥 자연스럽고 나랑 같이 소통이 부드럽게 잘 되는 게 정말 인연이겠다,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늘 만나도 어긋나고 투닥투닥 해야 되고 하면 너무나 힘겨운 시간들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하는 건 제가 진짜로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서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어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나 또 제가 제 모습도 크게 달라지진 않으니까 그런 간극이 좁혀지지는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랑 만났을 때 정말로 자연스럽고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좋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겠다. 정말로 밝고 긍정적이고 겉으로 드러내는,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면이 아니라 정말로 밝고 마음이 순수하고 가장 솔직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렇거든요. 정말 화나면 화내고 진짜 물어봐요. 그 사람 앞에서 직접 물어보고 할 말하고 그러지, 뒤에서 그렇게 하는 건 싫더라고요. 그리고 뭐하러 이면교류 해요. 정정당당하게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하면 되는데, 그건 내 마음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미해결된 과제들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대한테 자꾸 그런 감정들과 그런 생각들을 상대한테 그냥 투사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옳지 못한 것 같아요. 자기의 문제는 자기의 문제니까 자기가 잘 풀어나가는 것, 그리고 내 내면 아이를 성숙한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리고 또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과연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태어났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매 순간마다 아름답게 살아가고 주변 사람들한테 늘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늘 칭찬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인가, 거기에 주목을 하고 살아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표현하지 못한 많은 슬픔들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런 마음들을 정말로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알게 되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아팠는데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심으로 위로해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너의 슬픔을 이해해. 나는 알아. 그냥 네가 표현하지 못했어도 나는 알 것 같아. 그렇게 대신 울어주고 싶었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그렇게 안아주고 싶었어요. 제 마음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슬픈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다면 그 마음과 저 밑에 깔린 그런 감정들을 녹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런 감정들이 해소가 됐을 때 우리는 눈물로 치유를 할 수 있고, 또 나의 슬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같은 하늘 아래에는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면, 그런 마음과 그런 감정들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싶었어요. 네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너무너무 힘들고 너한테 주어진 삶이 버거웠지만 그래도 참 잘 살았구나. 아직도 어릴 때도 예뻤는데 아직도 여전히 너무너무 예쁘구나. 정말로 어릴 땐 사랑스럽고 귀여웠는데 이제는 너무나 우아하고 품격 있는 사람이 됐어. 너의 표정과 말에서 그런 우아함이 느껴져. 그런 말들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정말로 예쁘게 태어났는데 그런 마음 관리를 못해서 얼굴들이 역변하는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아까웠어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예쁘게 낳아주는 건 정말로 축복받은 삶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환경이나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빛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더 품격 있고 우아한 얼굴을 가진 사람들도 봤어요. 그 사람들한테서는 기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런 따뜻하고 자애로운 그런 기운들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기운으로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편안함을 느끼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가진 생각과 마음, 또 내가 상대한테 뿜어내는 그런 에너지, 기운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이왕이면 품격 있는 사람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명품인데 그런 명품의 가치를 누가 높여줄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높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품격이고 그게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스스로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떻게 마음을 표현하는가, 내가 투박한 말을 사용하고 있나, 내가 사랑스러운 말을 하나, 내가 애교가 많은 말을 하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세밀하게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내가 솔직하지 못하게 상대방한테 그렇게 표현하고 있나,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돌려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나, 내 해소되지 못한 감정들을 상대방한테 풀고 있지는 않나, 그런 점들을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한테 주어진 모습들을 자꾸 고치고 가다듬어 가고 그렇게 성장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 늘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잘하는 거, 그런 거 부러워하고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잘하는 게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른 색인데 그게 어떻게 비교가 돼요? 너는 너대로 예쁘고 나는 나대로 예쁘고, 그렇게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냥 존재 자체로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나의 가치는 내가 존중하고 상대방의 가치도 그렇게 또 존중해주고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만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서로 두루두루 잘 살아야지 행복한 거잖아요. 내가 뭐 더 많이 갖고 내가 꼭 다 모든 면에서 이기려고 하고 그런 건 너무 사사로운 욕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렇게 자기 욕심에 걸려서 발 걸려서 넘어지지 말고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말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친절하게 말하고 늘 사랑스럽게 말하고 늘 고맙다고 말하고, 그래서 상대가 나한테 준 마음도 그렇게 거절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어떤 선물을 받으면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이 선물을 사기 위해서 네가 시간과 그렇게 돈을 쓰고 정성을 들였는데
이 선물을 받아서 너무 고마워. 그렇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받고 실제로도 그렇게 또 고맙다는 말로도 표현을 하고 그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은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 마음 안에만 저장이 돼 있는 거지 상대방한테 표현을 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르잖아요. 저도 또 제 이야기를 잘 하지는 않는 편이라서 그렇게 표현을 잘 안 하고는 했었는데 뭐 저의 어떤 사적인 얘기는 좀 안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난관을 이렇게 헤쳐가더라 그런 거는 이야기를 해서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억울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어떻게 헤쳐나가는 게 좋겠다. 그런 면에서는 다 제가 겪은 어려움들도 말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그냥 어떤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내가 느끼는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을 보면 사랑스럽다고 말해주고 싶고 멋진 사람을 보면 멋지다고 말해주고 싶고 어떤 제가 갖지 못한 어떤 뛰어난 재능을 보면 아, 나 그거 못하는데 너 그거 진짜 잘한다 부럽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 잘된 일 있으면 그렇게 또 친구들이 자랑을 하면 정말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축하해 드릴게요. 어떤 잘된 일은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싶고 슬픈 일은 진짜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이해해 그렇게 마음으로 위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늘 곁에 있는 그런 친구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는 나이를 떠나서도 그냥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친구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이 나이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또 중요하지 않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몇 억겁의 생들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어떤 어른이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아이였을 수도 있고 그런 순환되는 관계 속에서 살아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상하게 가족이 아닌데도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그런 느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정말로 심장이 너무너무 아프고 그런 인연들도 있더라고요. 성격이나 감성이나 여러 가지 면들이 저랑 너무 닮아서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런 경우들은 진짜 전생으로부터 연결된 그런 인연들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모든 사람은 종교가 다르니까 각자의 종교는 너무 소중하고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불교를 좋아해요. 그래서 목탁 소리 듣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법문 듣는 것도 좋아하는데 제가 그런 거를 들을 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한테 더 익숙한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것들도 너무 맹신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그렇게 믿고 내가 힘을 얻고자 했을 때는 그렇게 의지처를 찾는 것도 방법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너무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리고 맹신하면서 맹목적으로 빠지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어떤 것도 자기 자신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올바른 가치관과 나의 소신을 잘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모든 순간순간들이 너무나 소중한 순간이다. 그리고 매 순간은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살다 보면 나는 늘 진심으로 대해도 그렇게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때론 슬프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슬프고 속상하고 힘들고 그런 것들 모두 포함해서 그냥 살아있다는 그 존재 자체가 정말로 아름다운 삶이다. 정말 아름다운 영화의 한 편의 그림 같은 그런 장면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즐거운 일들도 있고 그렇게 이렇게 물결처럼 파도치듯이 그렇게 인생이 사라지니까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을 다 느끼면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슬픔을 표현하는 노래로 나오기도 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노래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희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영감을 주는 그림이나 또 다른 예술 작품으로 그렇게 탄생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의 오감들을 통해서 느껴지는 감각들이나 그런 것들이 창의성적인 부분의 두각을 나타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한 요소들이다. 그렇게 또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투기도 하고 또 좋은 일도 있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깨달아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든 과정들을 다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겠다. 그러나 반드시 어떤 순간에도 배움을 느끼고 또 배운 것들을 바로 실천으로 삼아서 내 재산으로 삼겠다. 늘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런 마음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뇌가 굳어지지 않으려면 늘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익혀서 그렇게 채워지고 그래서 그런 이런 뇌들도 계속 활발하게 사용을 해서 치매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두뇌의 활성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들었어요. 뇌도 사용하면 할수록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뇌를 발전시키고 또 마음도 늘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 그런 게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어쩌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늘 봐도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진짜 머리카락도 얼굴에 나는 솜털, 팔에 난 솜털들도 너무너무 예쁘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냥 정말로 몸이라는 자체가 아니라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 예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부모님이 주신 그런 너무나 소중한 그런 유산들이잖아요. 그런 존재 자체로 생명을 가졌다는 이유 자체로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책 읽어드릴게요. 놓아버림 읽어드릴게요. 생활 방식. 우리는 공포와 분노, 죄책감, 자부심 때문에 활동을 벌이거나 무언가에 애착을 보일 때가 많다. 어떤 방면에서든 이런 부정적 감정을 포기하면 용기의 수준으로 올라간다. 용기의 수준에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혹은 같은 활동을 계속하기로 결정하더라도 동기가 달라져 있어서 결과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 적어도 감정적 이득이 달라진다. 음침한 만족감 대신 환희를 경험할 수도 있다. 문득 깨닫고 보면 이전과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한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일 뿐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에너지도 당연히 훨씬 적다. 사랑을 베푸는 능력이 상상 이상으로 커졌다는 기분 좋은 발견도 하게 될 것이다. 놓아버릴수록 더욱 다정해진다. 점점 더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하는 일에 시간을 더 많이 쓰게 된다. 이런 일이 생기면서 삶이 바뀐다. 사람이 다르게 보인다. 사람들이 나에게 다르게 반응한다. 나는 느긋하고 행복하고 태평하다. 사람들이 내게 끌리는 것은 내 주위에 있으면 편하고 행복하기 때문이다. 이상하게 식당 종업원이나 택시 기사도 갑자기 세심하고 정중하게 맞이해준다. 그래서 궁금하다. 무슨 영향으로 세상이 이렇게 된 걸까? 의문의 답은 이렇다. 나의 영향이다. 부정성을 놓아버리고 나면 자기 자신의 힘을 돌려받는다. 저절로 그렇게 된다. 행복을 가로막던 걸림돌을 항복하고 나면 줄곧 내면에 있던 행복이 밖으로 빛을 발한다.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준다.
사랑은 감정 에너지 진동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을 사랑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한다. 부정적 걸림돌과 난 못해를 없애고 나면 삶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면이 활짝 열린다. 성공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해야 하는 것으로 상상하는 일에 매여 있다. 한계를 포기하면 창조성과 재능 표출의 길을 완전히 새롭게 열린다. 음악적 재능을 타고났지만 경제적 이유 때문에 따분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쓰던 젊은 여성의 예를 들어보자. 여자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은 집에 혼자 있을 때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었다. 연주는 순전히 개인적 즐거움을 위해 하는 일이었다. 자신감이 없던 탓에 남 앞에서 연주하는 일은 드물었고 친한 친구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중 내면의 한계, 즉 재능 표출을 가로막는 낮은 에너지 감정 전체를 놓아버리면서 여자는 능력과 자신감이 아주 빨리 늘었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 후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음악일을 직업으로 삼기에 이르렀다. 음반 발표가 성공하면서 아르바이트에 들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 여자는 자신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주며 꽃을 피우기 시작한 직업에 시간과 에너지를 더 쏟았다. 또한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자기만의 음악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1년도 되지 않아 전국적으로 음반이 팔리더니 유럽까지 진출했다. 여자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점이 정말 기뻤다. 여자의 활력과 행복이 날로 커지는 것을 주변 사람 모두가 분명히 느꼈다. 그렇게 성공은 삶의 다른 방면으로도 퍼져나갔다. 또 다른 예로 창조적 능력이라고는 조금도 없어 시를 싫어했던 중년 엔지니어가 있다. 부정적 감정 놓아버림을 익혔더니 어느 결인가 일본의 정형 시인 하이쿠를 쓰고 있었다. 남자는 힘들이지 않고 제법 많은 양을 쓰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초자연적인 자동 집필 능력까지 얻었다. 풀타임 직업이 있으면서도 야간 대학을 다니기로 결심한 60세의 여성의 애도 있다. 여자는 학사학위에 이어 석사학위를 받더니 끝내는 박사학위까지 받았고 결국 책임이 막중한 경영자가 되었다. 난 모태를 항복할 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신속한 성장 사례는 수없이 많다. 오래 지속되던 삶의 문제가 느닷없이 해결되기도 한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돌파구를 찾고 성장하면 평형 상태가 깨어지는 탓에 친구와 가족에게는 속상한 일이 생기기도 한다. 속박이나 공포, 죄책감, 의무감에서 하던 일을 하루아침에 던져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의식 수준이 달라진 덕에 인식이 바뀌고 새 지평이 열린다. 삶을 움직이던 동기 중 많은 것이 갑자기 의미를 잃는다. 돈, 명성, 존경, 위치, 위신, 권력, 야망, 경쟁, 안전욕구 같은 동기는 사라지고 사랑, 협력, 실현, 자유, 창조성 표출, 의식 확대, 이해, 영적 자각 같은 동기가 생긴다. 생각과 이성 논리보다는 직관력과 느낌에 의지하는 경향이 생긴다. 매우 양적인 사람은 자신의 음적인 면을 발견하고 음적인 사람은 양적인 면을 발견하기도 한다. 융통성이 없던 행동 패턴이 유연하게 바뀐다. 안정과 보안보다는 발견과 탐험이 중요해진다. 개인 생활도 탄력을 얻어 판에 박힌 생활에 변화가 생긴다. 놓아버린 기제의 놀라운 점 하나는 중대한 변화가 아주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평생을 일관한 패턴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고 오래 지속되어 온 억제 성향을 몇 분, 몇 시간, 며칠 만에 놓아버릴 수 있다. 빠른 변화와 함께 활기도 커진다.
부정성을 놓아버린 덕에 풀려난 삶의 에너지가 긍정적 마음가짐과 생각, 감정으로 흘러들면서 개인의 능력이 점점 커진다. 이제 생각을 가지면 결과가 더 잘 나온다.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이 성취한다. 의심과 두려움, 억제가 없어진 덕에 의도가 강력해진다. 부정성은 없어지고 기운찬 힘이 풀려나면서 한때는 불가능했던 꿈들이 이제는 현실적인 목표가 된다. 심리 문제의 해결, 심리치료와의 비교. 보통 놓아버림이 심리치료보다 빠를 때가 많다. 의식과 자각의 성장에 더 큰 자유와 활력을 줄 때도 많다. 그러나 바탕이 되는 패턴을 밝히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는 심리치료가 낫다. 둘 다 병행하면 효과가 더 좋을 수 있다. 놓아버림 기제를 쓰면 심리치료가 쉽고 빨라지며 치료 목표도 쉽게 잡을 수 있다. 반면 심리치료가 지적으로 더 만족스러울 수 있는 것은 치료 과정이 말로 이루어지고 행동 이면의 외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특성은 한계이기도 하다. 지적 통찰이 성과의 전부일 때가 너무 많고 감정 극복 과정이 느리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 결국 회피하게 된다. 이와 달리 놓아버린 기제는 매 순간의 감정적인 무엇에 관심을 두며 지적 능력을 개입시키지 않는다. 무엇을 포기하고 나면 외는 저절로 분명해진다. 우울증이 일어나는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일은 감정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림으로써 절망의 바닥까지 완전히 들어가는 일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감정을 완전히 느끼게끔 자신을 허용하고 모든 느낌, 생각, 감정에서 얻는 사소한 이득을 놓아버리면 자유를 얻는다. 우울한 무엇에서 벗어나기 위해 왜 우울한지 캐낼 필요가 없다. 놓아버림의 목표는 심리치료 목표를 크게 넘어선다. 놓아버리거나 항복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전적인 자유다. 심리치료 목표는 에고를 재적응시켜 더욱 건강한 균형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두 체계는 서로 다른 현실 패러다임에 근거한다. 심리치료 목적은 만족스럽지 못한 정신적 프로그램들을 한결 만족스러운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놓아버림의 목적은 발전을 가로막는 정신적, 감정적 프로그램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는 길들여진 상태에서 벗어난 마음을 성취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마음 자체를 초월해 사랑과 평화라는 높은 의식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 심리치료에서는 치료자에게 의존하므로 그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기법을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치료자와 환자가 동의하는 심리 이론에 의존한다. 과학적 연구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심리치료 결과는 치료자가 속한 학파나 교육, 기법과 무관하다. 그보다는 치료자와 환자 간의 상호작용, 환자의 개선 욕망, 치료자에 대한 환자의 신뢰와 확신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듯 정신적 요인들이 치료 과정에 작용하고 있는데 심리치료는 아직 이 점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놓아버림 기제에서는 환자 역할이 없으며 다른 사람이나 이론에 의지하지 않는다. 신경증 패턴의 원천을 인정하고 포기해 사라지게 하면 원천 자체가 저절로 밝혀진다. 신경증 패턴의 원인은 심리치료로는 도달할 수 없는 깊은 곳에 있을 때가 많다. 칼 융의 분석심리학, 트랜스퍼스널 심리학 같은 몇 안 되는 전체론적 체제를 제외한 심리치료는 전체 마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읽어드릴게요. 80대 20 법칙과 무의미한 일에서 벗어나기. 4년 전 한 경제학자 덕분에 내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다. 그에게 술 한잔 살 기회가 없었다는 게 애석할 따름이다. 나의 친애하는
빌프레도는 거의 100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빌프레도 파레토는 1848년에 태어나 1923년까지 살았던 능수능란하며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경제학자 겸 사회학자였다. 공학을 전공한 파레토는 탄광 운영을 시작으로 다양한 경력을 쌓았으며 후에 레옹 발라우 뒤를 이어 스위스 로잔 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그 후 획기적인 저서 경제학 강의에서 당시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소득 분배의 법칙을 다루고 있었는데 이 법칙은 후에 그 이름을 따서 파레토 법칙 또는 파레토 분배 법칙이라고 불리게 된다. 이것은 지난 10년간 80대 20 법칙으로 널리 알려졌다. 부와 소득의 80%는 전체 인구 20%에 의해서 생산되고 소유된다는 이 원칙은 심하게 불균등하지만 사회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배를 증명해 주었다. 그가 사용한 이 공식은 경제학 외의 분야에도 적용되었다. 사실 이 법칙은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파레토 집 정원의 완두콩 중 80%가 그가 심은 20%에서 생산된 것이다. 파레토 법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80%의 생산량은 20%의 투입량으로부터 나온다. 이 문장을 문맥에 맞춰 달리 표현하면 아래와 같은 문장들이 포함된다. 80%의 결과는 20%의 원인으로부터 나온다. 80%의 결과는 20%의 노력과 시간으로부터 나온다. 80%의 회사 이익은 20%의 제품과 고객으로부터 나온다. 80%의 주식시장의 이익은 20%의 투자자와 20%의 개인 포트폴리오에 의해 달성된다.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는 문장은 엄청나게 많고 다양하며 이 비율은 때로 한쪽으로 훨씬 더 심하게 쏠리기도 한다. 90대 10, 95대 5, 99대 1이 드문 것도 아니니까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소 비율은 80대 20이다. 어느 늦은 저녁 우연히 파레토 법칙을 접했을 때 나는 완전히 일에 치여 무력감을 느끼면서 일주일에 7시간, 하루에 15시간씩 뼈 빠지게 일하고 있었다. 나는 영국에 전화하기 위해 새벽이 오기도 전에 일어났고 정규 근무 시간인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는 국내 일을 처리했으며 일본과 뉴질랜드에 전화를 하면서 거의 밤 12시까지 일했다. 더 나은 방법을 알지 못했기에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에 꼼짝없이 갇혀 기차 화덕에 열심히 석탄을 펴놓고 있는 형국이었다. 완전히 탈진에 뻗느냐 아니면 파레토 법칙을 한번 시험해 보느냐의 기로에서 나는 후자를 택했다. 그 다음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잣대로 삼아 내 사업과 개인적 삶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1. 내 문제와 불행의 80%를 일으키는 20%의 원인은 무엇인가? 2. 내가 원하는 수익과 행복의 80%를 창출하는 20%의 원인은 무엇인가? 나는 하루 종일 엄청 급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을 내팽개쳐든 채 위의 질문을 친구에서부터 고객과 광고, 휴식 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적용하면서 가능한 가장 솔직하게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열심히 분석했다. 당신은 모든 걸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날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진실은 때로 아프다. 여기서 목표는 당신이 가진 비효율적인 점들을 찾아 제거하고 당신의 강점을 발견해 최대한으로 살리는 데 있다. 그 후 24시간 안에 나는 문자 그대로 내 인생을 영원히 바꾸고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능하게 해준 간단하지만 정서상 하기 어려운 몇 가지 결정을 내렸다. 내가 한 첫 번째 결정만 봐도 이 분석적 제거 방법을 통해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수익이
얼마나 엄청나고 빠른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95% 고객과의 계약을 해지했고 2%는 아예 잘라버렸으며 특징을 분석해 모방할 수 있도록 상위 3%의 고객만 남겨두었다. 결과를 보면 120곳 이상의 도매 고객 중에서 단지 5곳 고객이 수입의 95%를 가져다 주었다. 이 5곳의 회사는 어떤 후속적인 전화나 설득, 감언이설 없이도 정기적으로 주문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내 시간의 98%를 나머지 회사들을 쫓아다니며 일을 처리하는 데 쓰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뭔가를 하는 척 하기 위해 일했던 것이다. 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해서 일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필요하든 않든 간에 9to5 근무는 단순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르는 시스템에 지나지 않는데도 말이다. 나는 뉴 리치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위한 일을 하는 전형적인 사례였다. 내가 가진 모든 문제와 불만은 이 비생산적인 다수 고객으로부터 나오고 있었다. 내가 여기 불을 질렀으니 이제 너는 불을 꺼라 라는 식의 타우 추종을 불허하는 사업 마인드를 가진 두 곳의 큰 고객사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나는 이 모든 비생산적인 고객들에게 수동적인 대응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즉, 그들이 주문하면 좋다, 주문하라고 하자, 주문을 안 해도 절대로 주문해달라고 쫓아다니진 않겠다. 전화고 이메일이고 없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처리해야 할 두 곳의 큰 고객사만 남았다. 그들은 대학이 아주 골치 아픈 상태였지만 당시 순이익에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당신에게도 이와 같은 상대가 몇몇 있을 것이다. 골칫덩이인 이들이야말로 온갖 문제를 유발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자기 혐오에 빠지게 하고 우울하게 한다는 점이다. 그때까지 나는 사업의 대가로 그들의 위협과 모욕, 시간을 잡아먹는 논쟁과 장광설을 감수해왔다. 하지만 나는 80대 25 분석을 통해 이 두 고객이 하루 종일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분노를 일으키는 근원이라는 걸 깨달았다. 이게 사업에서도 이런데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늘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해도 늘 나한테 부정적인 것들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거나 그렇게 관계를 정리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내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된다. 진짜 친구를 단 한 사람만 만날 수 있어도 인생은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당당하면 자기 자신을 믿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나 자신의 그런 자존감과 이런 거는 내 안의 문제이니까 내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나의 의견과 그런 소신 발언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소신 발언들이 나만 위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도 쓰여진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 생각하지 말고 늘 내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는 삶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나만 잘하고 나만 이기려고 하고 나만 다 가지려고 하고 그런 건 너무 욕심쟁이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것들은 사사로운 욕심이기 때문에 늘 그런 자기의 욕심에 걸려서 그런 욕심에 자기 발목을 스스로 잡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그릇을 크게 키우고 내 마음 안에는 우주를 품을 수 있는 마음도 내 마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간장종지만한가 우주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인가 그런 부분도 늘 자아 성찰을 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로 인해 내 개인 시간은 자주 침해받았으며 나는 늘 그렇듯 그놈에게 뭐뭐라고 말했어야 하는데 못했어 라고 자학하며 야근을 하곤 했다. 마침내 나는 너무나 명백한 결론에 이르렀다. 내 자존심과 정신 상태에 미치는 악영향이 겨우 금전적 이득만큼의 값어치도 없었던 거구나 라고. 나는 그 돈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었는데 돈을 벌어야만 한다고 생각해 왔다. 고객은 항상 옳다 안 그런가? 그게 다 사업의 일부인 거지 안 그런가? 어림없는 말씀. 적어도 류 리치에게는 그렇다. 나는 그들을 잘라버렸으며 그렇게 하는 순간순간을 즐겼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좀 멀리 하시고 또 나 스스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과 감정들을 투척하는 그런 사람인 건 아닌지 그렇게 늘 확인을 해보면서 그렇게 어떤 판단의 기준들은 자기 자신으로 가져와서 나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나의 내면을 늘 살펴보고 내가 어떤 상태인가, 나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올바른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성장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내가 책에서 읽은 글들 또 좋은 영상이나 어떤 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관계 속에서 얻은 것들을 정말로 배우고 깊이 있게 그렇게 실천하는 방향으로까지 가지고 가려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인가, 그렇게 늘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자문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모든 순간에서 늘 성장으로 가는 여러분들이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로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뭘 잘하지 않아도 사랑스럽고 잘하면 또 더 잘한 만큼 또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니까 그 부분도 너무너무 잘한 거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있는 이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너무나 소중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늘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늘 사랑하는 말, 감사의 말, 용기를 주는 말, 응원하는 말, 슬픔을 위로하는 말, 그런 말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해요. 정말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예뻐서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부분들 늘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서로 많이 사랑하고 아끼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저녁도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고 또 남은 시간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혼자 있어도 늘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영상을 보거나 좋은 책을 보거나 그렇게 내 마음이 어떤 면에서 평화로워지고 어떤 면에서 행복해지는가, 그렇게 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도 하면서 남은 시간 그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 툭탁툭탁 위로해 드릴게요.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믿고 또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친구들도 응원하면서 우리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안녕.